결혼을 하고 행복한 생활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모두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는 앞으로의 미래를 건실하고 좋은 쪽으로만 그려내지, 내 인생이 암울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잖아요. 저 또한 신혼을 즐기는 동안에는 늘 남편과 행복했고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기대와는 다르게 어느 날부터 저에게 묘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저와 대화를 잘 하지 않으면서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 결혼 3년 차부터 점점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5년 차가 되었을 때부터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 5년 차가 되던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이 참 많았었어요. 난임 클리닉이라는 곳을 다니면서 병원에서 배란이를 체크하고 남편의 컨디션, 저의 컨디션을 맞춰서 정해진 날짜에 거사를 치러야만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상황 자체에 불만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야? 차라리 그냥 포기를 하고 말지. 병원에서 정해준 날 합방을 해야 한다고? 아이고, 남들한테 저희 부부 오늘 거사를 치렀습니다 하고 자랑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뭐야? 그래도 여보, 아이가 있으면 집안의 분위기가 바뀐다고 하잖아. 나는 꼭 아이를 가지고 싶단 말이야. 나만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나랑 둘이 사는 건 가정이 아니야? 너 그런 식으로 나를 무시하는데 나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내가 언제 또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요즘 나를 자꾸 무시하잖아.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화를 하면 뭘 하니? 매일 이렇게 싸우기밖에 더해? 해봐야 아이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서로 큰 소리만 나는데 굳이 대화를 해야 할 이유를 못 찾겠다고. 당연히 부부가 대화를 해야지. 그래야 서로 오해도 안 쌓이는 법이고. 나는 아이를 키우는 재미도 보고 싶다고. 당신한테 애 낳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10달을 품어서 낳겠다는데 당신이 왜 싫다고 그래? 말은 그렇게 해도 나한테 육아에 도움을 주네 안 주네 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바가지 긁을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내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아. 거기다가 우리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고. 남들처럼 살자는 게 납득을 시켜야지만 이해가 가는 일이야? 나도 언제까지 당신이랑 이 문제를 부딪혀야 하는지 모르겠어. 병원에서 정해준 날 거사 치르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당신이랑 나랑 그럴 때 아니면 언제 같이 방을 쓰냐고.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그만큼 우리 시간도 빼앗길 텐데 말이야. 나는 아직은 내 시간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육아에 매달려서 피폐하게 밤에 잠도 못 자고 애만 보고 일만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야. 하지만 제 생각은 전혀 달랐죠. 가족이 되었으면 당연히 닮은 자식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남편은 장남이었고 시댁의 유일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하루빨리 지체 없이 아이를 낳기를 원하셨고 스트레스까지 주셨거든요. 도대체 너희 부부에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아직도 애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니? 혹시 너 불임인 걸 숨기고 결혼을 한 거 아니야? 어머님, 저희 난임 클리닉 다니잖아요. 저희 부부 둘 다 불임은 아니래요. 노력하면 충분히 자연 임신도 가능하고 안 되면 시험관하기로 했어요. 단지 남편이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꾸 아이 낳기 싫다고 협조를 하지 않아서. 우리 아들이 왜 아이 가지는 게 싫겠니? 네가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싫은 거겠지. 집안 꼬라지만 봐도 말이야. 밖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지? 집안 꼴을 제대로 치워놔야 아이가 생겨도 집이 깔끔하겠구나 하겠지. 거기다가 네가 뭐 노력이라도 하길 해? 어머님, 저도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잘해주려고 하고요. 시험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아이 낳고 싶어서 하겠다고 말을 했다고요. 그럼 뭐래요? 남편이 병원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정해준 날짜에도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는걸요. 네 남편 네가 잘 붙잡아서 임신하는 것도 네 능력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며느리 같으니라고. 하루빨리 손주 안겨주는 게 효도하는 일이라 생각해라.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계속해서 아이를 가지기 싫다는 말만 반복을 하니까 솔직히 저도 무척이나 지치더라고요. 정확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단지 애를 낳으면 애 키우느라 자기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만 핑계로 댔죠. 아이에게 본인 인생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보통 부모들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재미로 살지 않나요? 저는 그런 남편이 정말 철없이 보이고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저랑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기엔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만 했으니까요. 저는 시댁에서 제 문제라고 하면서 주는 스트레스와 압박, 그리고 남편의 협조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양쪽에서 치이면서 정말 힘들게 지냈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가서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사실 제 처지가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긴 했지만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살림이 가난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재산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젊었을 때 했던 투자가 대박이 나면서 결혼 전에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이었어요. 남들은 로또나 당첨이 되어야만 만질까 말까 한 돈을 연속으로 만지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집도 사고 한 투자로 성공한 인물이었죠. 물론 신혼 초에는 생활비도 턱턱 주고 용돈도 턱턱 주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마음이 식은 건지 뭔지 점점 생활비가 줄어들더라고요. 소비하던 습관도 있고 남편이 반찬 투정이 심한 편이라 매일 다른 반찬을 차려줘야 했는데 재료값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생활비는 점점 줄어만 가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커피값이라도 벌어보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만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 돈으로 시부모님 생활비도 드리고 본인 유흥을 즐기거나 골프를 치러 다니는 데 썼어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몇 번이나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소중을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저는 하다못해 남편이 아이를 갖기 싫다면 시댁이라도 대신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쓰고 있었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에는 절대로 토를 달지 않고 꼼짝도 못 하셨거든요. 그럼 당신이 시댁에 연락이라도 좀 해줘. 아이 가지기 싫은 건 당신이라고. 나는 아이 가지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있다고. 애 낳을 생각이 없으면 그 정도라도 해주란 말이야. 나만 항상 시달리고 나만 스트레스 받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는 스스로 돌려서 잘 말할 수 있잖아. 지금 내가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이라도 박으라는 소리야?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애 갖기 싫다고 하겠냐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서 생활비 받아서 쓰는 주제에 귀찮은 일 떠맡기지 마. 하지만 남편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고 고스란히 제 몫으로 떠넘겨진 잔소리에 저는 점점 피폐해지고 있었지요. 어김없이 난임 클리닉에서 오늘이 배란일이니 거사를 치러야 한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오늘이 배란일이라고 하니까 꼭 늦지 말고 집에 오도록 해. 오늘 아니면 임신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알았지? 남편이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했는데 남편은 귀를 후비적거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놀다가 귀가를 하길 잠도 안 자고 기다렸는데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몇 번의 기회를 남편 때문에 전부 날려버렸고 아이를 꼭 가져야 하냐는 남편의 의견에 슬슬 물들기 시작했어요. 시댁의 잔소리야 알아서 듣고 흘려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회의감까지 들더라고요. 내 재산이 20억 가까이 있다고 치자. 그래도 이 돈으로 애까지 키우는 건 무리라 이 소리야. 20억으로 요즘 누가 애 낳고 키워. 요즘 부부들 봐봐. 어느 누가 20억이 있나. 충분히 키우고도 남지. 다른 집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휘면서도 애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산다는데 우리는 이미 집도 있고 당신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는 건물도 있잖아.
도대체 돈이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 건물이라고 해봐야 그 꼬마 상가 있는 게 전부인데 그거 월세 들어와 봐야 얼마 안 해. 우리 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나면 겨우 얼마 남는다고? 그 돈으로 애 학원 보내고 사립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다 가능하다고? 절대 안 되지. 사립학교는 간다면 갈 수 있는 곳인 줄 알아? 유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가 뭘 원할지 뭘 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겁먹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 적어도 그 정도 재산 있으면 우리도 대한민국에서는 잘 사는 축에 포함되는 거지. 세 식구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니까.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를 조금 줄이면 되는 거잖아. 시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고. 네가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구나. 생활비 줄인다고 하면 차라리 애 낳지 말라고 하실 분들일걸. 우리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 좀 하자. 집에만 오면 맨날 애 타령해대니까 내가 집에 오기가 싫은 거야. 당신 꼴이라도 좀 보고 이야기를 해. 떡진 머리에 후줄근하게 목 다 늘어진 옷 입고서 나한테 애가 지자면 내가 옳다쿠나 하겠어? 아휴, 말을 말자. 말을 말아 내가. 저는 그날 한참을 울었지만 저를 달래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남편에게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죠. 다니고 있던 난임 클리닉도 더 이상 가지 않자 남편은 오히려 더 좋아진 얼굴을 하고 지내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저에게 점점 더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지쳐서 대꾸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 사촌네 집안에서 쌍둥이를 낳았다고 연락이 왔더라. 시험관인지 뭔지 하면 쌍둥이를 낳을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던데 아니 너네는 아직 소식이 없니? 내가 육아용품을 선물해 주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내 손주 건 챙기지도 못하고 남의 손주 거나 챙기고 앉아있고 말이야. 예, 그러셨어요? 시험관 시술하면 아무래도 수정체를 여러 개 삽입하니까 쌍둥이를 낳을 확률이 올라간대요. 내가 지금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했겠니? 너네는 언제 아이를 가질 거니? 네가 매력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아이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겠어? 집에서도 좀 꾸미고 살고 그래라. 여자가 사근사근한 맛도 없고 맨날 그렇게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구니까 우리 아들도 애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겠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점점 인신공격으로 바뀌어갔고 저는 하루하루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잔소리며 남편의 무관심이며 전부 다 힘들게 느껴지니까 남편이랑 사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말도 걸지 않으니 날아다닐 것처럼 행동을 하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부부보다는 남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저 주거 형태만 서로 공유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쉐어하우스라고 하나요? 그렇게 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급하게 차를 써야 했고 남편은 술을 마시러 나갔기 때문에 차를 두고 가서 스페어 키를 들고 남편의 차에 갔어요. 운전을 하고 볼일을 보고 주차를 한 뒤에 가방을 꺼내려고 하다가 그만 가방이 거꾸로 들려서 차 내부에 내용물이 쏟아지게 되었어요. 저는 서둘러서 차에 있는 제 짐들을 가방에 쓸어 담다가 커피를 두는 틈에 있는 휴대폰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쓰는 기종도 아니었고 생전 처음 보는 휴대폰이었기에 제 가방에서 나온 건가 싶어서 의아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디서 주워온 휴대폰은 아닌 것 같아서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아마 가방에서 떨어지는 충격에 휴대폰 전원이 나갔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휴대폰에 다행히 잠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휴대폰을 켜자마자 문자 메시지가 갑자기 막 쏟아지듯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전 당연히 휴대폰 주인이 휴대폰을 찾으려고 문자를 보냈구나 싶어서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볼 수 있어? 문자 보면 대답해줘. 혹시 오늘 집에 일찍 가야 돼? 나랑 있으면 안 돼? 아무튼 전화해. 저는 순간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보낸 메시지 위로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을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위로 올리는데
제 예상은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는데 서로 사랑한다, 가지고 싶은 거 없냐, 나도 보고 싶다, 이번에 쇼핑하러 가면 명품백을 사주겠다 하는 내용의 문자가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연애하던 시절부터 꼭 틀리는 맞춤법이 있었는데 항상 쌍시옷을 시옷 받침으로 쓰는 버릇이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만 봐도 우리 남편이 보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한마디로 제가 준 휴대폰은 남편이 쓰는 두 번째 휴대폰이었던 겁니다. 당당하게 바람을 피우기 위해서 저 몰래 새로 휴대폰을 하나 더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대로는 남편이 충분히 발뺌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서둘러서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확인하지 않았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죠. 블랙박스에는 상세하게 그 여자와 숙박업소에 가는 것부터 데이트하러 간 장소까지 싹 찍혀 있더라고요. 요즘 블랙박스는 내부 녹음도 되더라고요. 둘이 나눈 대화를 듣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이 증거를 모두 제 휴대폰으로 찍어 남겼어요. 블랙박스와 문자 메시지 전부 다요. 마누라가 자꾸 아이를 가지자고 하는데 징그러워 죽겠어. 사람이 말이야 양심이 있어야지. 몸매가 이쁘냐 얼굴이 이쁘냐. 너랑 갖는 거면 몰라도 마누라랑은 가지기 싫다. 그런 결혼은 왜 했는데 연애했을 땐 나한테 한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다 했을 거 아니야.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사랑은 개뿔. 딱 봐도 집안일 잘하는 맏며느리처럼 생기지 않았냐? 너도 사진 봤잖아. 내조 잘하게 생겨서는 밥은 맛있게 차려주겠거니 했지. 물론 밥은 잘 차려줘. 근데 그러면 뭐해? 자꾸 아이 가지자고 그 몸뚱이 들이미는데 소름 끼쳐 죽겠다니까. 오빠 말하는 거 너무 웃기다. 아니 마누라랑도 한때는 붙었을 거 아니야. 아이만 가지면 장땡 아니야? 그렇게 원한다는데 아이 하나 뭐가 어렵다고. 너는 내가 그 여자랑 아이 낳고 발목 잡혀서 살았으면 좋겠어? 넌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뭐야? 이거 말뿐인 거 아니야? 어떻게 너는 사랑하는 남자한테 다른 여자랑 아이를 가지라고 말을 할 수 있니? 오빠야말로 나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어쩜 우리가 만난 지 벌써 몇 개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혼을 안 하고 버텨. 나야말로 서운하거든? 그 여자랑 빨리 이혼하고 나랑 살면 되잖아. 아직 시기가 좀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이혼하고 너랑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니? 그리고 내가 유책 배우자가 되면 큰일이지. 재산은 어쩌고? 그거 한 푼이라도 그 여자한테 주고 싶지 않다고. 맞다. 그렇지. 재산은 절대로 뺏기면 안 되지. 그래서 오빠가 생각하는 이혼 시나리오는 뭔데? 내가 맨날 바깥으로 나가노느라 바쁘니까 마누라도 좀 지친 것 같거든. 거기다가 우리 부모님이 자꾸 애 타령하니까 요즘 탈못 가져오는 것 같더라고. 저러다 보면 당연히 지쳐서 먼저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 그러면 내가 재산 분할이니 위자료니 챙겨줄 필요도 없지. 그게 오빠 마음대로 될까? 솔직히 나는 이러다가 오빠가 또 다른 어린 년이랑 바람 날까 봐 무섭거든? 남자는 한 번만 바람 피는 종족이 아니라잖아. 너 오빠 못 믿어? 너니까 나도 마음을 준 거지. 다른 여자였으면 절대로 쳐다도 안 봤어. 너는 내 운명의 상대나 다름없는 사람이야. 나도 그래. 그러니까 14살이나 많은 오빠랑 이렇게 연애하고 있지. 그것도 유부남인데. 그건 그렇고 빨리 이혼당했으면 좋겠다. 나는 오빠랑 이렇게 헤어져서 집에 가는 것도 너무나도 아쉬워. 심지어 내연녀는 남편보다 14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블랙박스 초반에 녹음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생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30대 후반인데 그럼 적어도 20대 초반의 여자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죠. 저는 블랙박스를 계속해서 뒤져가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정말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거리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제가 녹화를 한 동영상을 보면 손을 얼마나 떨었는지 가만히 있는 화면이 사정없이 흔들리더군요. 오빠, 내가 학교에서 강의 듣는데
글쎄 옆자리에 앉은 애가 내 가방 보고 짭이라는 거 있지? 오빠가 사준 가방인데 짭이라고 해서 열받아서 진짜라고 했거든? 근데 누가 사줬냐고 자꾸 캐묻잖아. 같이 듣는 전공 수업 애들이 전부 나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짜증나 죽겠어. 남자친구가 사줬다고 하면 되지 뭘. 왜 그걸 숨길 일이라고 숨겨. 당당하게 애인 있다고 이야기해. 남자친구 있다고 하면 애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지. 남자친구 사진 보여달라고 할 거 아니야. 오빠 사진은 어떻게 보여줘? 오빠 사진을 왜 못 보여줘? 보여주면 되지. 오빠가 셀카 하나 찍어서 전송해줘? 머리도 좀 만지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오빠는 양심이 없어? 나랑 14살이나 차이 나는데. 오빠가 아무리 젊게 사진을 찍어도 우리 또래랑 확실히 차이가 나지. 이상한 교제한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해? 난 절대 그런 소문 듣고 못 살아. 그러니까 오빠도 그냥 가만히 있어.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두 번째 휴대폰을 제 가방 안에 잘 넣어두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술이 떡이 되어 밤늦게 들어왔던 남편이 자다 일어나서는 차에 잠시 갔다 온다고 나가더라고요. 아마도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나간 것 같은데 나갔다가 5분도 안 되어 다시 들어와서는 어제 입었던 옷부터 시작해서 가방을 막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모른 척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눈치를 못 챘는지 서랍까지 죄다 쏟을 기세로 뒤적거렸어요. 뭘 찾는데 그렇게 서랍까지 다 뒤집어 엎어? 내가 찾는 거 도와줄까? 못 찾는지 말이라도 해봐. 됐어. 내 물건이니까 내가 알아서 찾을게. 어차피 설명해줘봤자 당신은 뭔지도 모르는 물건이라서 찾지도 못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나가면서 봤을 수도 있잖아. 못 찾는 건데 내가 같이 찾아줄게. 이 집안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됐다니까. 당신 오늘 아르바이트 안 가? 빨리빨리 준비해서 나가기나 해. 내 물건 내가 알아서 찾아서 나갈 테니까.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늦게 들어올 거야. 같이 찾아주려고 했는데 아쉽다. 혹시 당신이 찾는 거 이 물건인 건 아니지? 내가 이런 걸 발견했지 뭐야? 그러면서 남편의 두 번째 휴대폰을 들어서 눈앞에 흔들었더니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가더니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때 그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나도 후회되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그 휴대폰을 어떻게 들고 있어? 내가 그걸 차에다가 뒀던 것 같은데 지금 내 차를 뒤지기라도 한 거야 뭐야? 뒤지긴 뭘 뒤져? 내가 어제 차 쓸 일이 있어서 썼는데 발견했어. 뒤진 것도 아니고 떡하니 차 중앙에 놓여있더만. 나 보라고 올려둔 거 아니야? 전원 켜봤어? 거기서 뭘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전부 다 오해니까 휴대폰이나 줘. 그거 내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블랙박스까지 전부 다 봤는데. 유책 배우자 돼서 재산 뺏길까봐 일부러 지금 밑밥 가는 거야? 당신 휴대폰 아니라고? 나랑 아이를 가지면 발목 잡히는 것 같은 기분일 거라며. 그 여자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나 때문에 발목 잡히면 같이 못 산다며. 애를 왜 가지냐며. 나 같은 곰탱이랑 애 갖기 싫다며. 그년이랑은 몰라도. 그 말에 남편도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는지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한숨 쉬면 어쩔 건데 내가 다 봤는데 너네 블랙박스도 안 줬더라? 아니 나한테 스페어 키가 있는 걸 알면서도 차에서 그러고 싶드나? 내가 차를 쓸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려면 완벽하게 지우기라도 하던가 블랙박스는 왜 안 줬어?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태도를 싹 바꾸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래 말 잘했다. 네가 도대체 결혼하고 한 노력이 뭐냐? 가꾸려고 해보기랬냐? 나한테 사근사근 하기랬냐? 말해봐. 너도 할 말 없지? 내가 애 가지기 싫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지욕심해 아주. 그 여자는 그런 거 없어. 애가 어려서 애교도 많고 얼굴도 이쁘거든. 당신 지금 나한테 바람 피운 거 들킨 사람이거든? 지금 바람 피운 주제에 내 앞에서 그게 할 말이야? 도대체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서 나한테 이러는지는 모르겠네.
너 솔직히 나한테 납작 엎드려서 내 눈치나 보고 있어야 하는 처지 아니야? 네가 모아둔 돈이 있어? 아니면 번듯한 직장이 있어? 뭐가 있어? 나랑 이혼하면 쥐뿔도 없는 상태로 쫓겨날 텐데 솔직히 나는 그 여자랑 살고 싶거든. 그래서 너랑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이었는데 잘 됐네. 이혼하자 우리. 지금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알지? 내가 당신이랑 5년 넘게 살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내가 정신과 다니면서 치료받는 건 알고 있어? 나 약물 치료도 못했어. 당신이랑 아이 가지려고 그 흔한 수면제 하나 못 먹었다고. 그런데 지금 나한테 이혼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와? 네 정신 상태가 글러먹어서 병원 다닌 걸 가지고 왜 나한테 그래? 도대체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얼마나 줬는데? 나도 너랑 살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내가 애 낳기 싫다고 100번도 더 말했잖아. 이거 전부 다 위자료로 받아낼 거야. 나한테 쥐뿔도 없다고 했지? 재산 분할로 톡톡히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재산 분할은 얼어 죽을. 우리가 무슨 대기업 자제들이 결혼했다가 이혼하냐? 해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돈 한 푼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내 노력으로 일궈낸 재산인데 그걸 너한테 왜 나눠주냐? 절대 못 줘. 내가 소송을 걸어서라도 무조건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안 준다고 하면 내가 못 받아낼 줄 알아? 소송? 말이 쉬워 소송이지? 한번 걸어봐라. 그게 얼마나 피폐함의 끝을 달리는지. 너나 한번 해보자고. 그거 알지? 이 집도 내 거, 차도 내 거, 전부 다 내 거니까 넌 당장 짐 싸서 몸만 나가도록 해라. 우리 집에서 너 꼬라지 보는 거 아주 싫거든. 저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렸어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하니까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상황에서요. 저는 바로 제 짐만 간단하게 챙겨서 친정으로 갔고 친정에 찾아가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도 열이 받으셨고 친정 아버지께서는 그 다음 날까지 화를 참지 못하시고 저를 끌고 남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저에게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하셔서 당연히 남편이 바꿨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일단 비밀번호를 눌러봤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거실 한복판에서 전날에도 과음을 한 건지 뭔지 아주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자마자 친정아버지는 누워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남편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난 봉변에 눈만 겨우 뜨고 무슨 상황인가 사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친정아버지는 참지 않고 뺨을 갈겨버리셨어요.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분리수거도 안 될 패급아. 감히 네가 우리 딸을 두고 바람을 피워. 이 새끼가 아주 내가 오늘 아작을 낸다. 친정아버지는 열이 받아서 비몽사몽에 방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의 뺨을 여러 대 날렸고 저는 아버지를 뜯어 말렸어요. 솔직히 세네 대까지는 속이 시원해서 말리는 신용만 했는데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니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제가 말리니까 남편의 멱살을 던져 내동댕이 쳤어요. 절대로 그냥은 이혼 못 시키니까 그런 줄 알아? 너는 재산반을 뚝 덜어낼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알겠어? 이 모질한 새끼야. 친정아버지께서 한바탕 해주셨으니 속이 시원해서 좋았는데 남편이 한동안 이렇다 저렇다 할 행동을 취하지 않더니 글쎄 3주 만에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뭔가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내밀길래 봤더니 소송장이더라고요. 근데 이혼 소송장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친정아버지가 자기 때렸다고 고소까지 했더라고요. 전치 3주를 받았다는 진단서까지 들어있는데 뺨 몇 대 맞은 걸로 무슨 전치 3주나 나았나 싶었죠. 남편이 반항 한번 하지 않고 고스란히 맞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일부러 소송을 걸어야겠다 싶어서 때리는 대로 주구장창 맞고만 있었던 거죠. 법이라는 게 이럴 때 보면 참으로 편파적이더라고요. 남편이 반항을 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까지 첨삭이 되어서 100% 피해자의 입장이 되었고 저희는 가해자가 된 것이었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친정아버지의 고소까지 같이 겹쳐지니 저희 가족도 상당히 골머리를 썩게 되었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썼죠. 합의금이라고 해봐야 재산 분할해서 받을 돈보다 훨씬 적을 테니까요. 게다가 친정아버지가 초범이니까 끽해봐야 합의금 100만 원이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산 분할 받고 그 100만 원 주고 말지 하고 생각했어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증거를 잘 수집했던 덕분에 남편이 전부 다 물어주게 되었죠. 제가 그동안 그 집안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입증할 정신과 기록까지 더해지니 당연히 법은 제 손을 들어주었지요.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시부모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동안 아이 가지라고 잔소리 좀 했다고 2천만 원이나 물어내라고 하는 건 너무 간처서 아니야? 그리고 그런 잔소리 안 하는 부모가 어딨어? 당연히 시집을 왔으면 응당 아이를 가지는 게 맞는 거지. 그동안 저에게 잔소리만 하셨어요? 인신공격도 하셨잖아요. 제가 공 같아서 사근사근하지 않아서 남편이 저랑 아이 가질 마음이 없는 거라고요.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그렇게 하셔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면 제가 당한 것들이 없던 일이 되나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내가 너한테 무슨 스트레스를 줬다고 그러니. 네가 정신병 걸려서 치료받은 걸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건 아니고. 끝까지 막말을 해대는데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말을 했던 증거로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어서 보여드리니 입을 다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였는데 정말로 죄송스러운 마음만 가득했죠. 위자료까지 다 챙기고 나서 재산 분할 신청을 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서 상당히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현금도 있고 부동산까지 있는 걸 제가 뻔히 알고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만큼의 재산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유책 배우자니까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이것저것 서류를 떼어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지금 여기 경기도 쪽에 있는 땅 하나 말고는 재산에 잡히는 게 없는데요. 심지어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라 남겨두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땅이요? 설마 그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 말고 재산이 없다고요? 예, 맞아요. 그린벨트로 지정된 땅 말고는 지금 재산 보유가 없다고 나와요. 추정 재산이 없는 걸로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 백수예요, 백수.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로 먹고 사는 놈이라고요. 근데 재산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따졌죠. 그 많던 재산 전부 어디로 간 거냐고. 당장 분할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깔깔 웃으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줄 재산이 어딨어. 목록 다 뽑아봐야 그린벨트로 엮인 그 땅 하나 나오지? 내가 사기당해서 산 땅 말이야. 너한테 줄 돈이 어디 있겠어? 내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어서 너한테 나눠줄 수가 없네. 그린벨트로 묶인 이 땅 하나 있네. 세금이 더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거 가질래? 그 땅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속이 뒤집히는 땅이랍니다.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기를 맞아서 사게 된 땅이었는데 재개발이 되네 어쩌네 해서 샀는데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인 땅이죠. 주변에는 뭐가 잔뜩 들어오긴 했는데 그 땅만 그린벨트에 묶이는 바람에 규제가 풀리지 않아서 풀만 무성하게 자란 땅이에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쓰레기 땅인데 그거 하나밖에 재산이 없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많던 재산들 다 어디 가고 그린벨트 하나 남았다는 건데 우리가 같이 살았던 집은 어디 가고 그거는 반 내놔야지. 욕심도 가셔라. 내 돈 주고 산 집인데 내가 너한테 그걸 왜 주냐고. 재산 분할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다 술을 써놨지. 그러니까 너한테 줄 거 한 푼도 없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가족들이든 누구든 한테 재산의 명의를 전부 돌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기가 막혔죠. 당신 지금 당신 재산 전부를 시부모 이름으로 돌리기라도 한 거야? 그러면 그거 나중에 명의 찾아올 때 상속세를 내야 하지 않아? 그렇게 세금을 내서라도 나한테 나눠주기 싫었다는 거야?
세금이 얼마나 비싼데? 세금은 무슨. 너 같은 거한테 내 돈 한 푼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그래. 내가 저 알턴니 같던 그린벨트 저 땅은 너 줄게. 쓸모도 없는 것이 아주 너랑 딱 어울리지? 그거라도 받아가라. 저는 결국 떠한 듯이 그린벨트를 엮인 땅을 가지게 되었고 모든 조정이 끝나고 재산분할 소송까지 끝내고 마무리를 짓고 나오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만나는 전 남편이라 서로 고깝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만나지 말자. 어? 너는 너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어떻게든 한 푼 더 가져가 보려고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가져가냐 이 무질이야. 세금 내다가 등골이 휘어봐야 정신 차리지. 아이고. 나중에 웃을 사람이 누군지는 그때 돼야 하는 거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서 누가 오빠 하면서 달려오더라고요. 남편 팔짱을 딱 끼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누가 봐도 내연녀구나. 그년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째려봤더니 그년이 콧웃음을 치더라고요. 어머머, 째려보긴 왜 째려봐요, 무섭게? 오빠 이제 싱글인데. 우리 이제 불륜 아닌데? 당당하게 팔짱 껴도 되거든요. 나랑 이혼하기 전부터 불륜이었으면서 이제 와서 불륜 아니라고 해봐야 누가 믿겠냐? 정신 승리하는 꼴이 아주 볼만하다. 패배자는 조용히 하세요. 오빠한테 이혼당한 게 억울해서 저한테 불륜 하고 싶으세요? 저는 속으로 누가 패배자인지 두고 보자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상황은 완벽하게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린벨트를 엮여있던 그 땅 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도 바뀌게 되었고 그 규제 제한이 풀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린벨트를 엮여있는 땅을 제외하고 주변이 전부 새로운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땅은 한가운데 노른자 땅이 된 거죠.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설 회사들이 돈을 싸들고 집을 찾아오기를 반복했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값을 부른 회사에게 팔아버렸어요. 전 남편이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평생 만져도 가질 수 없는 돈이 제 통장에 꽂히게 되었어요. 정말 이 돈만 있으면 저희 가족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사치를 하면서 살아도 돈에 구멍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금액이었죠. 제 통장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서 저는 다시 또 한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돈으로 제 인생 휘황찬란하게 살아보자 싶었죠. 이혼한 지 4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카페도 하나 차렸고요. 차도 외제차로 바꿔버리고 아파트도 주상복합으로 이사를 갔어요. 노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서 지내는 게 최고라고 하길래 대학병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갔죠. 우리 부모님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검진도 꼬박꼬박 보내드리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카페에 글쎄 누가 찾아갈게요. 전 남편이 떡하니 찾아왔더라고요. 얼굴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수염이 덥수룩하게 얼굴을 덮어서는 폐인? 아니 도인의 모습으로 글쎄 저희 카페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못 알아봤다가 눈을 보고 전 남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기겁을 했죠. 아니 꼴이 이게 뭐야? 그리고 2번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더니 무슨 염치로 여기를 이 꼴로 찾아왔어? 그러니 제 손을 덥석 잡더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갑자기 비는 게 아니겠어요? 더럽게 손은 씻은 거야? 내 손 잡지 말고 이거 안 나? 여기는 왜 나타났어? 당장 안 나가? 거지 냄새 난다고 당장 나가. 그러더니 카페 카운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데 카페 직원들부터 손님들까지 전부 구경이라도 난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일단은 안 되겠다 싶어서 구석진 자리에 앉혔더니 뻔뻔하게 커피 한 잔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숨 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줬죠. 그때부터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치를 하긴 한 건지 진짜 더러워 죽겠더라고요. 내가 당신이랑 이혼할 때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년한테 재산을 돌려놨었단 말이야. 어차피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년이랑 합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돌려놓으면 당신 말대로 상속세를 내야 할 것 같아서 나 나름대로 꼼수를 쓴 거였지. 그 여자한테 집이며 건물이며 차며 전부 다 돌려놓고 이혼하고 바로 재혼하자고 했더니 학업이 안 끝났다고 찰필 미루더라. 저는 팔짱을 낀 채로 궁금하지도 않은 전 남편의 이혼 후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1년 동안이나 미루더니 그년이 어리잖아. 그러니까 다른 젊은 남자한테 눈이 돌아간 거지. 재산은 다 그년 명의로 되어 있는데 말이야. 그 여자 아주 눈이 제대로 돌아서 재산을 다 꿀꺽한 거야. 지한테 준 거 아니냐면서. 만난 시간만큼 보상해 준 거라고 생각하라고.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14살이나 많은 늑달이랑 연애하느라 힘들었으니까 그 재산은 자기가 가져야겠대. 전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온통 카페 내부에 더러운 냄새라도 퍼질까 봐 전전긍긍했죠. 그때부터 지저분한 소송을 시작했는데 애초에 명의를 돌린 게 당신한테 재산 분할하기 싫어서 돌린 거니까 나한테 불리하더라고. 소명할 방법이 따로 없더라고. 그 와중에 그 그린벨트 땅 규제가 풀려서 당신이 부자 됐다는 소문을 들었어. 물어물어서 이 카페까지 찾아오느라 고생했다고. 뭐 어쩌라고. 그렇게 고생스러웠으면 아예 찾아오지를 말지. 이제 찾아와서 뭐 어쩌자는 건데. 이거 영업 방해야? 뭘 그렇게 차갑게 이야기를 해. 2년이 넘게 소송을 하면서 돈도 다 잃고 건강도 잃었다고. 그 여자는 그 건물 가지고 호요식하면서 살고 있고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다는데 나는 이제서야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줬는지.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내가 이제는 정말 잘할게. 아이도 가지자 우리. 내가 노력할게.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제발. 다른 여자 만나서 행복하다며. 나 같은 곰탱이에 사근사근하지도 않고 나이도 많아 얼굴도 못생겼어. 이런 여자랑은 평생 못 산다더니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그래, 내가 염치가 없었지? 그럼 나한테 돈이라도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될까? 그 재산 어차피 내 거였잖아. 우리 부모님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 한 번을 못 가보고 있어. 스트레스로 머리털까지 죄다 빠지고 있다니까. 저는 아주 깔깔 웃어줬어요. 내가 니네 엄마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털 빠진다고 했을 때는 증거 있냐? 그게 내 고질병인지 어떻게 아냐? 막말을 하더니만 꼴 좋다. 내가 니네 집안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하루하루 힘들게 버텼는지 이제 이해가 가니? 나는 너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으니까 이만 꺼져줘. 내 인생에서 아주 아웃이라고 아웃. 나 이제 집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비빌 언덕이 너밖에 없으니까 내가 널 찾아온 거 아니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살았던 정이 있잖아. 정 같은 소리 하네. 얘는 귀찮아서 싫다. 생활비는 알아서 벌어서 써라. 사치하지 말아라. 못생겼다 뚱뚱하다 하더니 그 여자랑은 한평생 행복할 거라며. 그 여자만한 여자가 없다며. 너한테 줄 돈 하나도 없어. 차라리 기부를 하고 말지. 지금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쫓아낼 줄 알아? 당장 나가. 제가 경찰 이야기를 하자 저희 카페 직원들 중에 남자 직원들이 다가오더니 사장님 도와드릴까요? 하더라고요. 전 남편 새끼는 찌질하게 건장한 청년들이 도와주겠다고 다가오니까 쫄아가지고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그 여자가 전 남편의 재산을 전부 다 차지한 건 배가 아프긴 한데 솔직히 그놈이 쫄딱 망한 건 너무나도 속 시원하더라고요. 전 남편 놈도 이를 갈고 있는지 그 여자 결혼식 하는 날 날만 잡으면 찾아가서 모든 걸 다 까발리겠다고 아주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치부를 드러내면서 물어뜯고 싸우면 저야 좋은 거죠. 그 둘이 몰락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저는 그 상간년이 결혼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랍니다. 그때 되어서 좋은 구경하게 되면 다시 한번 찾아와서 그 여자 결혼식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